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장 1월에 이제 한 차례 또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급락이 나왔었고 이 부분이 이제 한 차례 좀 마무리가 되어 간다 싶었더니 재차 또 이번 주에 또다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미국, 중국, 홍콩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또 기업도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23% 하락, 그 다음에 S&P는 마이너스 0.87% 하락, 나스닥은 0.54%.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이번 주 증시가 크게 뭐 나쁠 건 없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1월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특히나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조금 반등하다 싶었던 증시가 어제 또다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또 한 차례 이번 주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스닥의 이제 차트인데 지금 요렇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 나스닥 차트인데 올해 들어서자마자 급락 나오고 한 차례 이제 저가 매수세 그다음에 뭐 기업들 주요 기업들 실적 그다음에 그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뭐 불확실성 해소 완화 발언 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려, 충돌 우려가 생기면서 주식시장, 위험자산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고 역시 이번 주 마이너스, 결국 이번 주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이번 주는 좀 눈에 띄게 반도체 섹터가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따라서 좀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요. 상승 종목부터 보게 되면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위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1위 주간 수익률 1위의 기업은 이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아는 이제 숙박 공유 서비스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의 여파가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확진자가 거의 1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미 한 차례 두들겨 맞은 오미크론에 두들겨 맞은 주요 국가들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 뭐 유럽 주요 국가들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미 한 차례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지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좀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 경기 봉쇄에 대해서 다시 재개장하는 재수혜를 받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제 재개에 따른 이제 수혜 기업들이 조금 눈에 띄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주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한 주를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번 주 확실히 추세가 돌아선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계속적인 오미크론 여파 그러다 보니까 경제 뭐 재개가 계속적으로 좀 지연이 되는 모습들 때문에 주가도 같이 빠지고 시장도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빠르게 추세 그 확진자 추세에서 좀 돌아서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눈에 띄는 그런 한 주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퍼시픽과 우성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5%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었었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이번 주에 좀 눈에 띄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반도체 SIA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산업연맹 이런 산업에서는 올해 반도체 칩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뭐 8%, 8.8%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에 한 차례 좀 훈풍이 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파운드리 업체, 뭐 타워세미라는 파운드리 업체를 뭐 인수한다 이런 소식들 나왔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 기업 자체야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좀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실적 발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데이터 센터 부문 쪽에서 강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좀 주요 모멘텀들 나오면서 이번 주에 좀 눈에 띄었었던 섹터로는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들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이제 금융주들 뭐 모건 스탠리라던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추세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제도 이제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뭐 페이팔부터 해가지고 뭐 인투이트, 오라클,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어제 그 클라우드 쪽, 엣지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그 패스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먼저 실적 발표 나왔는데 워낙 좀 좋지 못한 수익률 그 실적 발표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전망치가 특히나 이제 가이던스를 차회하는 전망치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같이 좀 빠진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제 페스틸리는 개파락했죠. 마이너스 33%. 우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제한 폭이 없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개별 기업들 이번 주는 이제 개별 기업들의 뭐 실적도 실적인데 워낙 그 시장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우려에 대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뭐 뉴스들 조금 뭐 같이 좀 보게 되면 일단 어제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졌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어제 낮에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뭐 군 발포 소식이 있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오버라고는 하고요. 뭐 아니면 혹은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는 러시아 반군에서 러시아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에서 먼저 뭐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나왔어서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낮에 어제 한국 시간으로 낮에는 그렇게 영향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 좀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막 돌아섰었는데 밤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제 며칠 내로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에 침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 뭐 군부대 그 러시아가 이제 군부대를 훈련 과정에서 훈련 후에 이제 뭐 철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주에는 좀 관련된 이슈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철수 중이라고는 하지만 배치한 군대량은 늘렸다 뭐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사태가 쉽사리 해결되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어제 관련된 발언에서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뭐 어떤 군대도 뭐 철수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침공 위협 가능성에서는 또 매우 높다. 아무래도 주요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지수는 전반적으로 전혀 회복하지 못하면서 그냥 계속 하락하면서 그대로 마감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그 외교적인 해법도 가능하다. 지난 12일 날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는 하지만 향후에 지금 당장 다시 재통할 계획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진짜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당연히 우려겠지만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라는 것도 사실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데 이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해결되는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석유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올라오는 부분들 이 부분이 또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이제 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농산품 이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농산품들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또 영향이라고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이 관련된 내용이 그냥 매크로적인 지정학적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타격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에서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해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중국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이번 주 0.15% 상승, 그다음 심천 1.42% 상승 기록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이번 주 중국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물론 홍콩은 이번 주 마이너스 0.46%, 중화권 증시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작년에 미국은 그래도 많이 오르면서 연간 수익률 했을 때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었는데 중국이랑 홍콩은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었는데 중국은 올해도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물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플러스 올해 수익률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물가 지표 데이터 발표된 게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6개월 만에 하회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에서 조금 더 벗어난 국가가 미국보다는 중국.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중국은 유동성 그 축소에 대한 우려가 미국보다는 덜하다라는 점 때문에 중국이 이번 주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발의 그 글로벌 증시에 대한 타격은 중국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만 상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덜하다 보니까 미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 주요 지수로는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몇 개 기업들 미국 뭐 말씀드리지 못한 기업들 특징적인 기업들 뭐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뭐 이번 주에 테슬라도 어제 좀 5% 이상 어제는 이제 그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행정명령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코인들이 좀 빠졌고 그래서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라던가 뭐 코인베이스 전반적으로 코인 관련된 기업들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번 주에 그 리비안이 한 차례 급등 나왔었는데 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그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가 뭐 2천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 중에 한 차례 좀 급등 나왔었고 물론 어제는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그 메타버스 대표 기업으로 유명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급락이 나왔죠. 부진한 실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용자 수,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용 시간, 이 앱에서 머무는 시간이 로블록스가 유튜브보다 많다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는데 이용 시간 데이터도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로블록스는 급락이 나온 그런 모습들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로 이번 주 시황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준비해온 ETF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해온 ETF는 IPO, 미국의 IPO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제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는 이 ETF 투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매수하면 좋은 혹은 매수해야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시장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맞춰서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그 별개로 미국 기업, 미국 증시에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옵션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미국 ETF 중에 이런 ETF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오랜만에 또 공모주 열풍이 순식간에 불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너나 할 거 없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하냐,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제한이 많죠. 일단은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의 상장 전에 공모주 청약을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외국인 계좌 개설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관 쪽에서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개인 리테일까지 내려오는 상황은 사실 거의 없고요. 지금 현지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사실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에 뭐 이제 공모주 직접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사를 통해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뭐 공모주 펀드, 공모주 공모, 뭐 공모주 사모 이런 펀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방법이야 좀 국내는 다양하지만 미국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그 IPO, 미국의 이제 IPO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ETF가 또 따로 있어요. 미국에는. 이 ETF는 미국에 이제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만 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장하는 기업들은 이제 상장 후에, 직후에는 어쨌든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다 보니까 변동성도 심하고 해서, 위로 이제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ETF들, 뭐 SPY도 그렇고 QQQ도 그렇고 이런 ETF들의 즉각적으로 편입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ETF로는 사실 이제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이 IPO ETF는 어떻게 보면 상장 후에 굉장히 빠른 시점에 다른 ETF들보다 편입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부터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미국의 IPO 규모입니다. 이제 뭐 계속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풀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IPO에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IPO 기업 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규모는 사실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IPO 기업들에 대한 상장 직후에 대한 수익률도 확실히 좀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날들도 있었죠. 뭐 리비안도 그랬었고, 뭐 작년 재작년엔 뭐 이제 뭐 클라우드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랬었고, 뭐 로블록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주요 유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했었던 작년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컸었다. 물론 올해는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워낙 이제 자산 축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IPO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는 어떤 것이 있냐 했을 때, 종 코드가 심플해요. IPO입니다. IPO라는 코드로 운용이 되고 있는 ETF이고요. 이 ETF는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한 IPO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지는 사실 이제 좀 오래됐어요. 작년 뭐 IPO 시장이 이렇게 붐처럼 일어난 게 뭐 작년 재작년이라고 하지만, 이 ETF의 운용 기간은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기간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규모도 뭐 미국이 전체 ETF 중에서는 그렇게 뭐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미드 스몰캡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요. 분기 리밸런스 주기 분기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 자산 배분 ETF는 아니지만 리밸런싱이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상장한 기업들을 뭐 영원히 계속 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교체를 해주려면 이 리밸런싱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특징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이 IPO ETF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떤 기업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상장 후에 90일, 3달 이내에 취득을 하고요. 편입을 시킨 다음에 상장한 지 2년이 지나게 되면 사실 신규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매도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일주일 내에 굉장히 직후에 취득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워낙 그 상장 직후에는 변동성도 심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은 이제 가뜩이나 가격 제한폭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시초가가 뭐 공모가의 2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격 제한폭인 30%까지만 움직인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장 직후의 변동성이, IPO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IPO 한다고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쳐서 투자를 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S&P 500 일반적으로 지수나 좀 거대 규모 사이즈의 ETF나 지수의 편입이 직후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업 이 신규 기업들을 ETF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데 이 IPO ETF로는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어느 한 종목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장 직후에 어떤 한 기업을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낮다. 물론 이제 이 IPO 기업들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고 ETF 자체도 다른 일반적인 ETF보다는 변동성이 심할 수 있지만 이 상장하는 기업들 하나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덜하다라는 점. 왜냐면 우리 얼마 전에 리비안 상장했을 때도 그때만 봐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하루 거의 5일 가까이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ETF를 하면 신규 IPO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리스크는 조금 줄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포인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할 수 있는 ETF 종류로는 이제 FPX라는 ETF도 IPO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IPO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고요. 다만 별개로 이제 IPOS, 그다음에 FPXI라는 ETF는 미국 이외의 증시, 뭐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잖아요. 다양한 국가의 IPO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워낙 좀 생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 좀 규모나 주목도는 IPO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죠. 상위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 전반적으로 당연히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이 주로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증시 IPO에 좀 어느 정도 시발점이 됐었던 기업이 이제 이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해외 나가면 우리가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죠. 사실 이제 우버, 택시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차례 소개드렸었던 사이버 보안 쪽의 대표 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회사나 기업이나 사모임 지인들끼리도 많이 쓰고 있는 줌비디오,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주간 수익률을 눈에 썼던 숙박공유 에어비앤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 대부분의 좀 규모는 또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상위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SPY, 그러니까 S&P ETF랑 이제 수익률 조금 비교를 해 보았는데, 상장 직후에 확실히 거의 이제 작년까지 2020년 전에는 그렇게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았었고, 오히려 SPY보다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결과를 언더퍼폼하는 수익률이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냈었다가 2020년 이후에 IPO 마치 붐처럼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돈이 쏠리다 보니까 수익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은 또다시 SPY를 하회하는, 언더퍼폼하는 그런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사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크고 IPO에 대한 분위기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할 때는 뭐 사실 뭐 그렇게 긍정적인 선택지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공모주 이런 IPO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해외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가 IPO ETF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국내보다는 제한이 크다는 점, 쉽지 않다라는 점, 변동성도 심하고요. 그렇지만 ETF를 통해서 상장 직후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을 ETF를 통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IPO ETF 투자이니까, 신규 기업들, IPO 기업들이 미국에는 어떤 기업들이 상장하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뭐 작년, 재작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누구나 알만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지만, 사실 이제 대부분의 공모는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상장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많지 않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상장할 때부터 뭐 몇 조 단위로 상장하는 기업들 워낙 많고,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더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도 워낙 많이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개별 기업들을
이런 기업들을 개별 기업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ETF로도 성장 직후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그러면 해외 증시에 있었던 시황, 그 다음에 ETF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준비해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충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